네 번째는 지금 동양 철학이었다면 서양 철학 분야에서 느낌을 어떻게 파악했는가에 대해서 외국어 대학교에 계시는 양선희 선생님께서 느낌과 인간의 행복이라는 제목 하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학술 연찬회는 처음인데요. 제 전공이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는 이제 종교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연관을 지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감정을 좀 이론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 서양 철학은 그 감정 논의가 종교적인 논의랑 잘 연관이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전공하고 있는 데이비드 휴움이라는 철학자가 그 불교랑 좀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그 서양 근현대 전반을 통틀어서 강의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예, 저의 주제는 느낌과 인간의 행복이고요. 목차는 이제 크게 책을 보시면 여러 세부 제목이 있지만 느낌의 본성, 느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느낌과 인간의 행동, 그리고 행복, 이렇게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서양 철학에서 그 그림을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느낌, 감정의 논의에 대한 지도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감정이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느낌이라는 것이 어디에 속하고 그런 것을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저 멀리 고대 철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감정을 평가적 판단과 동일시했거든요. 그런 사상을 이어받아서 현대에 그 많은 철학자들 중에서 이제 그 평가적 판단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인지주의라고 분류하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이 아시고 계시는 솔로몬이나 누스밤 같은 사람이 이제 감정을 가치에 대한 평가적인 판단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그 현재 미국에 있는 로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 감정은 해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인지주의라고 하는데, 이제 그 또 다른 종류의 인지주의가 있거든요. 이런 종류를 강한 인지주의라고 하고, 이제 초기 형태의 1990년대, 80년 말까지 입장이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극단에 있는 입장이 비인지주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오늘 다루게 될 주제인 느낌과 좀 제일 가까운 이론이 비인지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느낌 이론, feeling theory인데 정확히 말하면 신체적 느낌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근대 철학에서 데이비드 휴움이 시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윌리엄 제임스가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신체적 느낌, feeling theory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가장 그 주목을 받는 철학자가 있는데, 지금 뉴욕 순위 대학에 있는 제시 프린츠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그 휴움과 제임스 이론의 신체적 느낌 이론의 문제점을 인지주의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서 embodied appraisal theory라고 체화된 평가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거가 이제 네오 제임시안이라고 그 제임스 이론을 가장 잘 발전시킨 이론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인액티비즘이라고 있어요. 이게 가장 최신 버전인데요. 이건 이제 다니엘 후토라고 호주 월롱공 대학에 지금 계시는 분인데, 이 철학자는 그 제임스류의 그 신체적인 느낌 이론을 그 중에서 굉장히 이제 그 신체적인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계속 이렇게 훈련만 하면 감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론과 가장 잘 맞는 이론이 이제 인액티비즘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 perceptual theory라고 그 지각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인액티비즘이 지금 제일 최신이라면 인지주의 라인에서 가장 최신 버전이 저 지각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 형태의 인지주의는 굉장히 이제 감정을 판단 또는 믿음 이런 것과 동일시하는 강한 인지주의고요. 저 지각 이론은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태플릿이나 데링 이런 사람인데, 특징이 이제 태플릿은 스위스의 불어권 출신, 데링은 지금 함부르크 대학에 있는 그 독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감정이 이제 여기 그 신체적 느낌 이론 이거를 수정한 이론인데요. 그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 중에서 아시는 철학자 중에 메를로 뽕띠 있죠. 신체 지각. 그 신체 지각에서 그런 신체 지각으로서의 감정을 강조하는 거예요. 감정에다가 뽕띠 이론을 갖다 엮은 겁니다. 그래서 저쪽 지각 이론은 이제 그 신체 여기 제임스나 휴մ 요쪽 비인지주의 라인에서 신체는 굉장히 이제 브레인에 많이 치중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저 위쪽의 지각 이론 가들이 비판을 하면서 우리 신체는 브레인뿐만 아니라 이 뭐 사지 그리고 모든 움직임이 다 신체고, 그런 게 다 신체의 움직임이 일어날 때마다 지각과 인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신체를 느낌, 생리적인 현상과 굉장히 유사하게 보면서 이런 판단이 신체적인 움직임에 별로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비인지주의라고 하는데요. 저쪽 지각 이론은 신체 이론이 우리 이 모든 신체의 움직임 자체가 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각 이론이라고 해서 저쪽은 이제 신체를 전체 우리 몸 전체를 강조를 하고, 이쪽은 이제 브레인의 어떤 현상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감정 이론이 있고, 그 마지막에 이제 후토라는 사람은 좀 특이한데 신체적인 느낌은 이제 제임스 류 저쪽에서 받아오고, 그다음에 인지는 뽕띠적인 측면, 신체의 움직임 자체가 인지다라는, 그렇게 굉장히, 그래서 완전히 신체만 강조하는 거죠, 그 인액티비즘. 그래서 그런 신체적인 움직임을 할 때 느낌이 계속 일어난다. 그래서 어떤 느낌을 갖기 위해서는 신체의 활동,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인액티비즘, 액티브를 만들면서 느낌과 지각이 일어난다는, 그게 최신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그 중에서 오늘은 저기 비인지주의 라인 신체적 느낌 이론 저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그 발전된 형태인 인바디드 어프레이저 그리고 이제 각각의 문제점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휴움으로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데이비드 휴움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표적인 저서가 Treatise of Human Nature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이제 세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로 이렇게 묶었지만 이제 그 원래는 Understanding, Passion, Moral 이렇게 오성에 관하여, 정념에 관하여, 도덕에 관하여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념, 감정, 느낌이 가장 이제 잘 나와 있는 게 두 번째 책, 2권, 패션이라고 정념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이제 휴움이 처음으로 이제 그 정념, 감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휴움이 우리의 지각 체계를 말할 때
인식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처음에 이거 컵을 보면 오감으로 시각, 뭐 촉각 이런 식으로 인상이 생생하게 들어오고 그게 이제 카피돼서 관념으로 저장된다. 요까지가 이제 언더스탠딩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북투 패션 정념에서는 처음으로 반성 인상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정념이에요. 나한테 이제 그 음료수에 대한 인상이 관념으로 기억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내 속에서 한번 반성을 해보면서 떠올려 보면 아, 달콤하고 굉장히 맛있다라는 그 유쾌한 느낌 있죠. 그런 유쾌한 느낌에 대해서 이제 좋아함 이런 뭐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휴먼 감정은 반성 인상이다. 생생하게 외부로부터 주어졌는데 그것을 내적으로 한번 떠올려서 어떤 느낌을 가져본 그게 바로 감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걸 보면은 예를 들면 사자를 봤을 때 그 사자의 그 모습에서 이빨, 발톱 이런 거를 보고 생생한 어떤 느낌, 인상을 갖게 되죠. 그거가 이제 내 기억에 각인이 되었다가 거기서 끝나면 이제 지각이고 그 지각에 대해서 아, 그 발톱과 그런 느낌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아, 나를 해칠 것 같은 굉장히 이제 뭐 불쾌한 느낌이 생기면서 그 함께 일어나는 것이 바로 공포라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윌리엄 제임스 그다음에 내과학 이런 식으로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처음에 어떤 대상이 있으면 생생한 그 감각적인 인상을 갖고 그것이 저장되었다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생생하게 뭔가를 느낄 때 일어나는 그것이 느낌, 감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미 정념을 분류를 하기를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캄, 바이올런트,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요거가 이제 그 여러 선생님들께 좀 유용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프라이머리는 굉장히 원초적으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갖고 태어난 이런 건데요. 선행하는 뭐 보통 정념은 쾌고에 대한 지각에서 그 2차적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반성 인상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반성 인상 이전에 타고난 원초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갈증을 느낀다든지 배고픔을 느낀다든지 이런 그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 외에 대부분의 감정은 세컨더리 2차적인 아까 정서 이필원 선생님께서 정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어떤 거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캄 바이올런트는 그런 감정 자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차분하고 격렬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휴미 그런 예를 드는데 분노 막 적개심, 분노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바이올런트하게 격렬하게 일어나는 격렬한 감정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캄하게 차분하게 분노를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 이를 갈면서 두고 보자 뭐 이러면서 아주 웃으면서도 이렇게 분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캄 바이올런트는 분노를 감정이 일어나는 방식과 관련되는데 그래서 캄 바이올런트 그 패션 이게 우리 행복과 굉장히 많은 관련이 됩니다. 그 마지막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이렉트 인다이렉트의 차이는 뭐냐면 그냥 뭐 많은 생각이나 간접적인 뭔가 개입될 여지 없이 뭘 보면 쾌고에서 즉각적으로 이제 공포 그다음에 기쁨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게 다이렉트인데 인다이렉트가 아까 그 불교랑 좀 관련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자아랑 관련되기 때문에요. 이제 인다이렉트는
간접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고 일어날 때 반드시 뭔가 매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매개가 뭐냐면은 자아라는 거예요. 나의 자아이든 다른 사람의 자아이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휴움에 대해서 좀 잘 아시겠지만 휴움은 그래도 서양 철학자 중에서 무아론을 주장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자아를 부정한 철학자로 알고 계시는데 자아가 아까 저도 이제 이필원 선생님 발표하실 때 그 부분이 참 흥미로웠는데 자아가 없어요. 휴움에 따르면. 이제 북 1의 1권에서 자아는 관념 다발이고 지각들의 그 다발이고 그 지각들을 엮어주는 실체, 그 자성이라고 하죠. 그 실체로서의 그런 자아는 없다. 이렇게 이제 부정을 했거든요. 순간순간 나타났다가 지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지각 관념 다발이다. 이렇게 그래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라고 부정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휴움에게 문제는 뭐냐면 그 궁극적으로 휴움이 설명하고자 하는 게 도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을 설명하려면 도덕적 책임을 지고 하는 도덕적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도덕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아가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자아를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아를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북 1에서는 무아론, 자아 없다 해놓고 이제 북 2에서 정념을 논하면서 자아를 이제 끌어들입니다. 어떤 식이냐면 자아는 pride, humility, love and hatred라는 4가지 간접 정념의 대상이다. 이 그림을 이제 휴움이 이제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면 나라는 myself라는 것은 그게 이제 아까 어떤 감정의 주체, 감정을 소유하는 주체가 절대 아니고요. 이제 어떤 멋있는 집이라는 주체가 있었을 때 그게 이제 아주 유쾌한 성질을 주잖아요. 아름답고 멋있고 비싼 집이 이제 보면 우리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플레전트한 퀄리티를 인코즈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 뭐가 일어나는데 우리 속에 뭐가 일어나냐면 프라이드라는 정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 그 프라이드가 딱 일어나니까 뭐냐면 우쭐하면서 이 프라이드는 누구 거지? 이러면서 그 프라이드라는 정념, 감정이 지향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감정은 intentionality라는 지향성을 갖잖아요. 감정은 무엇에 대한 감정이니까 그 감정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휴움은 myself라는 자아는 프라이드라는 자부심이라는 감정의 대상이라고 했어요. 절대 주체이면은 이제 어떤 뭐 실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되지만 감정의 대상인 거예요. 그 myself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어떤 실체로서의 자아는 부정하면서도 자아의 관념을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휴움이. 그렇게 해서 이제 자아가 이제 관념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북 3 모랄에 가서 그 도덕의 주체. 그래서 휴움의 도덕 이론을 심퍼시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공감 이론. 공감을 서로 인터랙션, 나의 그 감정과 저 사람의 감정이 서로 주고받고 어프로벌 승인하고 불승 좋은 것에 대해서 박수치고 나쁜 것은 손가락질하고 그게 도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정의 대상으로서의 자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도덕도 순전히 감정으로 설명하는 거죠. 승인 불승인이라는 감정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휴움의 그 감정 이론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정의 방식이 일어나는 방식이 프라이머리는 굉장히 원초적인 거고 저기서 좀 흥미로운 게 이 분노라는 게 원초적인 마치 그 뭐 모성애라든지 이런 그 목마름, thirst, 배고픔 이것과 비슷하게 리젠트먼트라는 거 있잖아요. 그 분노가 원초적인 감정으로 본 거예요, 휴움이. 이게 저는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하나 쓴 게 있는데 왜 분노가 원초적인 거냐면은 내 생존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에 분노해서 그러니까 뭐 공격해서 원수를 갚아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본능적이고 분노라는 감정이 인간에게 굉장히 본능적이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감정이라고 본 겁니다. 좀 뭐 간접점 이런 건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휴메의 사상을 이어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윌리엄 제임스가 이 서양 철학에서 감정 이론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는 우리가 감정을 느낄 때 이제 내가 두렵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공포가 일어나거든요. 생각, 믿음 다음에 느낌이 일어난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임스는 반대로 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공포라는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갔냐면 막 손에 막 땀이 나고 등골이 오싹하고 막 머리가 쭈삣쭈삣 이런 신체적인 증상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은 뭐지? 왜 이런 느낌이 일어나지? 하면 내가 지금 무섭구나. 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로 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뱀을 내가 보고 여기서 말하는 퍼셉션은 시각적 지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공포를 이렇게 얼어붙죠. 그리고 나서 이런 신체적 증상이 뭐지?라고 하는 그 바디에 대한 퍼셉션 그 자체가 fear라는 공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이 감정은 내장의 반응, 우리 마음속에 막 이런 신체적인 뭐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의 즉각적인 반응이 바로 감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감정을 느낄 때 이렇게 판단적인 요소 있잖아요. 믿음. 이런 게 굉장히 부차적으로 봤다는 측면에서 비인지주의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이게 이제 다 휴엄 라인입니다. 휴엄도 아까 감각 인상을 보고 내 속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감정이 일어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라인을 따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입장이 현대 뇌과학에도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보고 시상하부가 막 이렇게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공포의 경우 뇌의 어떤 편도체 부분이 막 활성화되면 이제 사지로 어떤 모든 기관으로 피를 보내고 해서 우리가 도망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론의 문제점은 이제 아까 말한 그 지향성, 즉 감정의 대상성을 설명할 수 없다. 이런 거는 좀 그 다음에 감정에는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적절하다. 그 감정은 그 상황에서 느끼는 게 적절해. 그러면 안 돼. 부적절해. 이런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꼭 중요한데 신체적 느낌만을 너무 중요시하는 그런 이론에는 이런 걸 설명하기가 힘들다는 게 문제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rmal object 형식적 대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 가져온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뱀 자체는 나의 공포의 직접적인 대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formal object은 이 뱀을 봤을 때 내가 무엇 때문에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거를 formal object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 뱀을 봤을 때 나는 지금 이 뱀을 보고 이제 신체적 증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 뱀의 무엇 때문에 즉 뱀이 나를 물어서 나는 위험해질 수 있다. 위험성이라는 그 개념 때문에 내가 사실은 공포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느낄 때 구체적 대상도 있지만 그 구체적 대상이 갖는 어떤 특성 있잖아요. 그 위험성이라든지 어떤 모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진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획득한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 개념을 이제 형식적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전문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윌리엄 제임스의 이론에다가 형식적 대상이라는 진화론적 그 개념을 하나 추가한 게 이제 아까 뉴욕 대학에 있다는 지금 제일 유명한 감정 이론에서 제일 잘 나가는 프린츠라는 철학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포는 위험성, 그러니까 절벽에 대해서 내가 공포를 느낄 수도 있고 내일 치과를 가야 된다.
이럴 때도 공포를 느낄 수 있고 뱀을 보고도 공포를 느낄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위험성이라는 것과 관련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뭐 애인과 이별했고 부모가 돌아가셨고 뭐 등등등 이런 그런 개념들의 공통성은 슬픔이 뭔가 잃었다는 거잖아요. 그 상실과 관련되는 게 슬픔이고 이런 식으로 그런 보통 감정을 느낄 때 구체적인 대상은 공통적인 그 주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그거를 핵심 관련 주제라고 합니다. 그런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를 형식적 대상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뱀을 보고 느낄 때 이거는 뭐 위험성이고 그 다음에 분노는 뭐냐면 왜 분노해? 이러면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모욕했기 때문에 분노의 그런 주제는 모욕이고 그 다음에 왜 슬퍼? 이러면 내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었기 때문에 상실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인지주의 이론 비인지주의의 가장 극단의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그 대표적으로 누스밤은 그러면 감정을 어떻게 생각했냐 요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슬프다라는 것은 판단의 집합이에요. 여러 슬픔과 관련된 판단 그 자체가 바로 슬픔을 말해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엄마가 돌아가실 때 너무 슬픔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어떤 상태냐면 요러한 판단들의 종합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엄마는 돌아가셨구나. 엄마 없이 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엄마가 없는 삶은 정말 힘들 거야. 등등등 이런 집합의 총합이 바로 슬픔이다. 이 정도로 말을 하니까 얼마나 감정을 인지적이고 굉장히 그런 신체적인 증상을 다 배제한 그래서 강한 인지주의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입장은 이제 한편으로 이제 앞에 비인지주의와 달리 그 신체적 증상은 그냥 부수적인 현상이다. 그 정도로 배제해버리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지도에서 말씀드린 제일 위쪽에 있는 최신 지각 이론 이것도 이제 인지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요런 인지주의는 요건 조금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인지주의는 감정을 우리 시각적 지각 있잖아요. 할 때 그 상태와 유사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요런 인지주의는 장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 지각을 할 때 착시 현상 있잖아요. 요 토끼오리, 오리토끼. 이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금 왼쪽에 있는 거를 토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리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각을 할 때 그냥 이 오감을 통해서 단순하게 지각하는 게 아니라 관점이 많이 투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지각의 특성을 받아들이면 감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런 지각의 특성을 받아들이면 이 포비아 같은 공포증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예전에는 이 포비아 공포증을 감정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저거는 병리학적인 현상이라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요즘 감정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포비아도 감정이다. 감정 영역으로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런 포비아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그걸 설명할 때 이제 지각으로서의 감정 이론을 받아들이는데 지각 이론을 그 지각 이론 중에서 지각에는 관점이 포함된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토끼로 볼 수도 있고 오리로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저 사람이 거미는 위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강한 인지주의에 따르면 위험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면은 not dangerous면은 fear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강한 인지주의가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각
어로서의 그 인지주의를 받아들이면 그냥 나는 이제 뭐 토끼 오리 중에서 뭐 어떤 사람 토끼로 어떤 사람 오리로 볼 수 있듯이 이 사람한테는 거미가 마치 사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자처럼 무섭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의 그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거미와 관련된 뭐 트라우마가 있었을 수도 있다. 어릴 때. 뭐 깜깜한 방에 가둬놓고 거미를 툭 던졌어. 그래서 어릴 때, 아기 때요. 그러면 이제 그 거미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각이 갖는 관점의 그 요소를 이제 포함시키면 이 비합리적인 감정을 의미 있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최근에 그 지각으로서의 감정 이론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이 착시 현상 있잖아요. 밀러 라인 그 현상. 그거랑 저 시각 착시에 있어서 우리가 저걸 뭐 자로 재면 동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다르게 보이죠? 다른데 하는데 자로 재면 동일해요. 화살표 방향이 바깥이냐 아니냐. 근데 시각적 착시에서는 우리는 저렇게 봐도 다 봐주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거미를 무섭게 봤다고 너 병이야 이러면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그냥 저 사람도 그렇게 감정을 느낄 뿐이야 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각 착시 뭐 이런 것처럼 감정도 지각 현상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는 게 최신 그 감정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들은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되면 어린이가 그냥 원초적으로 즉각적으로 뭐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런 감정을 느낀다든지 동물도 감정을 가진다든지 왜 동물이 저런 감정을 가질까? 인간과 유사한 감정을 가지지? 이런 여러 가지 원초적인 현상 이런 걸 다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지각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각으로서의 감정 이론을 받아들이면 비합리적인 감정은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곰을 이제 유리벽에 가둬놓은 그 상태인데 절대로 티쳐 나와서 나를 뭐 위협할 그럴 여지가 없는데 그냥 곰을 보고 막 우리가 공포스러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판단은 아니야 절대로 위험하지 않아라고 하면서 막 무서운 거예요. 너 왜 그래? 라고 너 이상해 이런 게 또 더 이상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내 느낌상 그냥 나는 위험하게 느껴. 너는 위험하게 느끼지 않는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위험하게 느껴져. 이러면은 뭐 이제 왜 아까 토끼 오리 그것처럼 그냥 나는 토끼로 보여. 너는 뭐 오리로 보이는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비합리적인 감정을 설명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행동과 느낌의 어떤 관련성은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의식적인 측면이었는데 무의식적인 측면에서 우리 뇌에 어떤 그 기제가 있는데요. 밸런스. 값을 매겨요. 우리 뇌에 어떤 그 메커니즘이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매겨서 반응을 해서 내 몸을 그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구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마치 이제 그러면 복잡한 감정과 행동 이런 거는 마치 색상 안에서 파란색, 빨간색 섞으면 보라색 되듯이 그러니까 단순한 그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표정 있잖아요. 그 두 개를 섞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블렌드하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감정의 다양한 표정과 행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고차적인 수치심의 표정과 행동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마치 내가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과 남에게 해코지해서 그 사람이 안 됐다라는 슬픔의 복잡한 그 두 개가 이렇게 섞여서 나타나는 그런 감정이라고 하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데 이제 이런 느낌이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제일 중요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제 에피쿠로스는 뭐
그 쾌락주의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정말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제 그런 어떤 정적인 쾌락, 육체적 쾌락보다는 사실 정적인 쾌락을 더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쾌락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누고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거는 우리가 음식 같은 걸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이건 아주 원초적이고 자연적이고 잠깐만인데 그래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는 이제 뭐 비싼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거나 성적인 욕구라든지 이런 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나지만 이제 그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뭐 생명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제 근거 없는 비자연적인 헛된 거 이런 거는 뭐냐면 습관이나 사회적 관습이나 관행 그다음에 뭐 명예욕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헛된 거고 대표적인 거를 이제 뭐 정치적인 활동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정치적인 활동 이런 거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현자의 삶은 이제 사실은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주 검소한 식사, 평범한 옷, 그다음에 뭐 그렇게 아주 소박하게 살아라. 번잡한 세상 일에서 벗어나서 조용한 그런 삶을 누리면서 제일 최선의 삶은 뭐 말 잘 통하는 그런 친구들이나 벗과 이렇게 뭐 이야기하고 철학적 대화를 나누고 그런 게 제일 행복한 삶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에피쿠로스를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데이비드 휴움 철학의 그 에피쿠로스의 그 정적인 쾌락 그 부분이 가장 잘 나타나 있어요. 1권 마지막 결론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성을 너무 중요시하면 그 회의주의에 빠진다. 그래서 절망스러운 상태에 이를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휴움을 회의주의자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그 회의주의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제시한 그 해결책이 뭐냐면은 아주 자연적인 것에 의존하라고 했어요. 그때 자연이 어떤 거냐면 에피쿠로스가 말한 정적인 쾌락. 그러니까 친구들과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뭐 백개모몬 게임 뭐 이런 거 보드 게임 이런 거를 즐기면서 이렇게 그런 정적인 소박한 삶을 누리면서 느끼는 쾌락이 있잖아요. 그런 쾌락에서 철저한 회의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자연 자신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서재에서 뭐 귀납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외부에 이 물체가 진짜로 존재하는가, 실체가 있는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답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철저한 경험론에 의존하면. 그런데 이제 회의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밥도 안 먹고 죽을 때까지 서재에서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7시 땡 하면 밥 먹으러 가야지 하고 이제 뭐 펜을 탁 놓고 밥 먹으러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nature call me. 네이처가 나를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철저한 회의주의를 막아주는 것이 자연 자신이다. 휴움이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친구들 만나서 게임도 당구 게임 하고 그다음에 뭐 차도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러면 이제 그 우울함에서 철학적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완전히 그렇게 뭐 캐세라 세라 이렇게 살아라는 건 아니고 요 다음 장에 나오는 걸 제가 생각했는데 뭐라 했냐면 그렇게 친구들하고 막 어울려서 보다가 보면은 또 저한테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나는 철학자다 보니 다시 호기심 진리에 대한 호기심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다시 서재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진리에 대한 호기심과 지적인 사랑, 지에 대한 사랑, 지식에 대한 사랑이 막 일어나서 다시 서재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철학을 막 보게 되는데 그때 철학은 새로운 철학이다. 뉴 필로소피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정념에 기반한 철학이다. 이번에는 철저한 회의주의 이성 중심의 철학이 아니라 내가 뭐가 중요한지 알았잖아요. 회의주의 도달해서 더 중요한 거는 호기심, 그다음에 사랑, 그다음에 편안함, 뭐 이런 케어리스니스 매너로 철학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철학은 뭐냐?
바로 정념에 기반한 철학이다. 그래서 이제 북2로 패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패션은 뭐 직접, 간접, calm, violent 해서 이제 북2가 패션 이론, 그다음에 북3가 심퍼시 이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메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주의자로 알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정념, 감정에 기반한 철학, 그리고 그다음에 심퍼시, 공감에 기반한 도덕,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휴먼 현자의 삶은 아까 에피쿠로스가 권한 것처럼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조용하고 평범한 친구들 만나고 대화하고 이런 삶이 현자의 삶이다. 그래서 철학적 우울과 망상에서 치유한 것은 자연 자신이다. 친구들과 식사하고 이런 게 그런 데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중용적 쾌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쪽에 이성 중심의 지나친 이쪽 이성 중심도 아니고 이쪽에 너무 쾌락적인 정념 중심도 아닌 중용적인 그런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차분한 정념. 휴음이 이제 에피쿠로스의 정적인 쾌락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에서는 캄패션이라는 걸 받아들입니다. 스토아 학파에서 스토아는 감정을 부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성을 중요시했습니다. 스토아는. 그렇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캄패션, 적절한 감정을 중요시했습니다. 감정 중에서도 모든 감정이 나쁜 건 아니고요. 이제 적절한 감정과 부적절한 감정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 적절한 감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스토아 학파가 주장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휴음은 캄패션이라고 하죠. 스토아 학파가 말하는 적절한 감정을 캄패션이라고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우리가 격렬한 정념을 느끼면 무질서와 동요를 느끼고 영혼의 무질서를 느끼면서 마음의 동요를 느끼지만 차분한 정념은 우리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를 느끼고 증오를 느낄 때도 이게 잘 다스려져 가지고 느끼긴 하지만 calm하게 느낄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차분한 정념, 휴음이 말하기를 요 밑에 더 septic이라는 저거는 어디에 있냐면은 휴음이 마지막에 에세이를 썼어요. 700페이지 정도 되는 아주 두꺼운 정치, 문학, 에스테틱 이런 에세이를 썼는데 거기 앞에 회의주의장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뭐라냐면 행복하기 위해서 정념은 온화하고 사회적이어야 하며 거칠거나 격렬해서는 안 된다. 누가 원한 적이 질투 그리고 복수심을 우정, 온화함, 감사함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에피쿠로스도 우정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좋은 거 중요시했거든요. 휴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자는 뭐냐면 휴음은 이제 현자를 wisd, wise person 이렇게 말하지 않고 strength of mind, 강인한 정신을 가진 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현자는 차분한 정념이 격렬한 정념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행복을 욕망하는데, 근데 소수만이 그렇다. 그런 소수는 이제 차분한 정념 격렬한 정념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고, 이제 휴음이 도덕 제3권에 가서 제일 중요한 명제가 이거거든요. moral distinction, 도덕적 분별은 판단된다기보다 느껴진다, feeling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느낌이 어떤 식으로 calm하게 느껴야 된다. 그런 게 도덕 감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분한 정념의 리스트를 보면 이렇게 자비심, 붕괴, 삶에 대한 사랑, 아이들에 대한 사랑, 선에 대한 일반적인 욕구, 악에 대한 혐오. 그런데 리젠트먼트, 붕괴가 원초적이면서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 이제 도덕적인 정념, 컴패션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분개, 리젠트먼트, 저게 이제 왜 도덕 감정이 되냐면 휴엄은 리젠트먼트가 저스티스, 정의와 관련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휴엄의 평등 사상은 저 리젠트먼트, 분노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예가 그 자신의 그 상태에 자기를 억압하는 그런 주인에 대해서 리젠트먼트, 분노를 느낄 수 있을 때만 노예가 비로소 자기의 그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인콰이어리에서. 그래서 그러면서 주인은 노예에게 자기의 그 관대함과 그 친절함, 동정심을 베풀 때만 정의롭고, 노예는 자기의 분노를 표출할 수 있어야만 정의롭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휴엄이 리젠트먼트가 원초적이고 도덕적인 감정이라고 한 이유는 소셜 저스티스, 사회 정의를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니체가 주인과 노예의 도덕, 그리고 헤겔의 인정투쟁, 그 사상에 휴엄이 영향을 준 거예요. 저 리젠트먼트 개념 때문에. 헤겔의 인정투쟁도 저기서 영향을 받았고, 니체의 주인과 노예 도덕. 그러니까 주인은 친절함을 베풀어야 되고, 노예는 그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지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휴엄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젠트먼트, 저게 도덕 감정이고 원초적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휴엄 철학에서 특이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용은 키케로의 영향을 받아서 중용을 강조했고, 그러니까 차분한 정념과 정치와 종교 다 관련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아까 이제 정치, 격렬한 정념 때문에 우리가 정쟁, 당파 막 이런 거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그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정치를 하지 마라. 이제 휴엄은 저 에피쿠로스도 그런 얘기했죠. 당쟁, 당파 이런 게 다 벗어나려면 차분한 정념. 그리고 이제 종교와 관련해서도 이제 휴엄은 이제 사실 우리가 무신론자라고도 알려 있는데, 휴엄 자신은 이제 철학적 이신론, 참된 이신론이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철학적 유신론만이 이제 캄하게 세계와 이 세계의 창조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다. 예, 이런 기적 같은 것도 굉장히 바이올런트한 그런 정념 때문에, 기적을 믿는 사람들은 차분한 정념이 아니라 격렬한 정념에 휩싸인 사람들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참된 종교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아름다움, 연관관계에 대한 관찰, 이제 휴엄은 철저한 경험론자이기 때문에 항상 관찰이 토대가 돼야 돼요. 우주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해서 그다음 우주 질서에 대한 미적이고 지적인 감상을 통해서 이제 신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컴패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철학적 유신론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캄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행복을 위한 그 철학은 행복을 위한 메디슨이라고 했어요. 휴엄은 그 컴패션을 갖게 해주는 게 철학책이고, 근데 이제 휴엄이 그 책 중에서도 그 앞에 말한 초기 저작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팔리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책 말고 에세이, 마지막에 쓴 에세이 같이 아주 쉽고 이렇게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마음을 수양하는 거, 그런 게 컴패션을 갖게 되는 거고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양선희 선생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 적절한 감정, 차분한 감정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고, 거기서부터 도덕이나 종교도 확립돼야 되는 걸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앞부분에서 서양 철학 분야에서 한참 논의되고 있는 인지주의, 비인지주의 막 설명이 좀 복잡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불교에서 앞에서도 계속 이필원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있는 그 자체대로의 느껴지는 느낌이 신수라면은 탐진치의 탐욕
그 욕망이 들어가서 해석되고 과장된 느낌, 그거를 불교에서는 심수라고 이야기하죠. 이 마음에 탐욕이 들어가서 느껴지는 느낌. 그게 선생님 말씀하신 비인지주의의 신체적 느낌 이론은 신수가 기본적인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거고, 인지주의적인 그 뭐 지각 이론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미 우리가 일정한 개념틀, 일정한 욕망의 틀, 인지의 틀이 들어가서 일어나는 감정이다. 감정은 어차피 그런 거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거는 이제 심수의 측면을 이제 더 강조하는, 그쪽을 더 감정의 어떤 기본 형태로 보는 거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뭐 그닥 그렇게 아주 복잡한 것만은 아닌 방식으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간단한 질문 있으면 한두 분 해주시죠. 발달하고 뭐 IT 산업인 이런 네. 것이 발전해나가는 게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은 자연을 여기서 지금 하신 말씀은 모든 게 자연이거든요. 법칙이 자연을 따라 살려는 거. 그런데 우리 인간은 비인간적으로 지금 너무나 발전해 나가면서 사실 타인보다 내가 잘 살면 최고로 저부터도 알고 있거든요. 남을 밟아야만 내가 잘 사는 걸로 아는데 그 옛날 시대에는 다 서로 돕고 둥그렇게 살아가는 부처님의 말씀, 그것이 최고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 코멘트십니까? 질문이십니까? 질문이 그렇게 저는 그런데 선생님 말씀은 예. 핵심적인 것은 뭐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예, 예. 생각이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에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이제 더욱 발전될 텐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인공지능이 감정을 가지고 느낀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인위적인 거, 우리가 자연적인 거, 인위적인 거 구분하잖아요. 휴움이 그만큼 자연적인 거를 강조했고, 인간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그래서 인공지능은 감정을 가질 수는 있지만 느낌을 갖지는 못한다. 저는 그걸 주장하고 싶고, 그만큼 느낌은 자연적인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정을 통해서. 네. 예. 그러니까 느낌과 감정을 구분하시면서 자연스러움과 비자연스러움 이런 식으로 또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종합토론 시간에 질문 문제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